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여기 하버드 소속 연구원은 지금 역사가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버드 연구원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모건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 연구소에서 20년 넘게 난독증 치료와 언어 습득 연구에 매진해온 연구원으로 제 전공 분야는 언어 인지과학과 난독증 치료법 개발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 우연히 만난 한 친구 때문이었는데 그 친구는 난독증으로 인해 글을 읽고 쓰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항상 자신감을 잃은 채 세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큰 안타까움을 느꼈고 성장한 후에는 언젠가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제 연구 여정은 생각보다 더 험난하고 복잡했습니다. 언어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수많은 학제 간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만큼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난독증 치료법과 같이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연구는 더 큰 도전을 요구했습니다. 난독증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읽기와 쓰기 능력의 결핍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동의 학습 경험과 자존감, 심지어는 사회적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저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 저는 주로 알파벳 기반 언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독일어 등 여러 언어에서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했으며 각 언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아동들이 글자를 인식하고 문맥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몇몇 아동들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일부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할 때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고 연구의 방향성을 점점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레베카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11살이었고 난독증으로 인해 학교에서 끊임없이 따돌림을 당하며 점점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기존에 여러 치료법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레베카에게 기존의 알파벳 기반 치료법을 적용하며 한 달간 함께 노력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어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심리적 부담만 더 커져갔어요. 왜 저만 이렇게 잘 못할까요? 라고 묻던 그녀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개발해온 방법들이 그녀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실험실 안에서 실패와 반복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국제학회에서 한글이라는 언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연구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글은 단순히 한 민족의 언어가 아니라 철저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과연 어떤 문자 체계가 그렇게나 혁신적일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어요. 발표 자료에 나왔던 한글의 자음과 발음 기관의 연관성, 그리고 모음의 기하학적 구조는 제가 이전에 다뤄본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글을 알게 된 후 한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글이 단순히 동양의 문자 체계 중 하나를 넘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깊이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글이 가진 철학적 배경과 언어적 설계의 조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생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어요. 기억은 혀뿌리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미음은 입술의 닫힘을 나타내는 등 이런 설계 원리는 난독증 아동들에게 발음을 학습하는 과정을 훨씬 더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한글의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반영한 점은 문자 설계의 철학적 깊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음의 기하학적 구조는 단순히 음성을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요소는 난독증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난독증 아동들은 복잡한 규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의 체계적 구조는 그들에게 규칙성을 학습할 수 있는 명확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한글이 가진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흥미가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쓰는 것을 넘어
한글은 학습 과정 자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언어적 도구로 보였어요. 특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만들어내는 체계가 매우 규칙적이어서 난독증 아동들에게 반복 학습을 통해 쉽게 패턴을 인식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와 같은 알파벳 언어는 불규칙성이 많아 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글의 규칙성과 단순성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난독증 아동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해진 저는 이를 하버드 연구소의 동료들과 학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한글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구조가 난독증 치료에서 기존 언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이 흥미로운 시도로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은 제 주장을 낯선 가설로 여기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학술회의나 내부 발표 자리에서 제 발표는 종종 격렬한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순간은 하버드 언어학 연구소에서 열린 내부 세미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시각적, 의문적으로 명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난독증 아동들에게 단순하고 체계적인 패턴을 제공해주는 문자의 특성이 다른 언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일부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굳이 한국어인가요? 영어도 충분히 체계적이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고, 이어서 한글이 난독증 치료에 적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제게는 그들의 질문이 단순한 학문적 의문이라기보다는 동양 언어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집요하게 제 연구에 반대했던 사람은 중국에서 온 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나름의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중국어의 복잡성과 시각적 패턴이 난독증 치료에 유리하다는 이론을 주장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한 학술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마치자마자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왜 한글입니까? 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어가 아닌 그렇게 단순한 언어를 선택했습니까? 그의 말투는 마치 한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제 결정을 경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데이터를 제시하며 중국어의 한자가 시각적 인지 능력을 훈련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난독증 아동들이 한자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뇌의 시각적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자신의 연구가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들은 실제 난독증 진단을 받은 사례가 아니었고 그의 실험 조건은 지나치게 특정 집단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몇몇 실험 결과는 원 데이터와 상이한 점이 있었고 이는 조작 가능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학문적 진실성은 연구자의 기본 윤리이며 이런 데이터가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여진다면 학계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해당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학회 측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그의 연구는 재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학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데이터 중 일부는 실제 실험 없이 가상으로 생성된 것이었고 나머지 데이터 역시 과장되거나 조작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학계 내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제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감정을 남겼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잘못된 주장이 무너짐으로써 제 연구가 가진 정당성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문적 경쟁이 종종 진실성보다 개인적 이익이나 국가적 자부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난독증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중국인 연구원과의 갈등이 마무리되고 나니 또 다른 도전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출신 연구자들 중 일부가 한글을 기반으로 한제 연구를 공개적으로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 토론을 가장한 비난과 비판을 통해 제 연구가 한글이라는 단순한 문자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글이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저명한 언어학자는 학술 회의 자리에서 한글은 너무 단순하고 제한적이어서 언어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발언을 하며 제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난독증 치료는 복잡한 신경적, 언어적 메커니즘이 관여하는 문제인데 단순한 문자 체계로 어떻게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라며 제 연구의 방향성 자체를 의심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학문적 반론이 아니라 제 연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들은 회의장에서 나오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제 연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전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단순성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으며 한글은 역사적으로도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한 문자입니다. 이런 글자가 과연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던졌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마치 한글이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는 문자라는 이미지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보였고, 이는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한 회의에서는 일본 출신 연구자 중 한 명이 제 발표를 듣는 도중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고,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저를 향해 한글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 그쳐야 합니다. 치료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순한 학문적 회의가 아닌 한글이라는 문자를 연구의 도구로 삼은 제 선택을 경시하려는 의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냉소적인 태도는 제게 큰 심리적 압박을 안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발표한 한글 관련 논문이 유럽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며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그 잠재적인 인지 과학적 이점에 대한 제 논문은 유럽의 몇몇 연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제게 직접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중 독일에서 언어학적 패턴과 신경과학을 연구하던 마르타라는 연구자는 제 논문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녀는 한글의 체계성과 직관성에 대해 학문적으로 동의하며 한글이 난독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노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마르타와 화상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비슷한 연구를 하며 서구 중심적 시각의 한계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엘리자베스, 당신이 맞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인지적 학습의 구조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 연구를 더 큰 무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게 다시 한번 연구를 이어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후 마르타뿐만 아니라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의 몇몇 연구자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표명하며 함께 협력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에밀이라는 연구자는 스칸디나비아의 언어 교육 모델과 한글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규칙성과 명확한 음소 구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된 북유럽 언어 체계와 흥미로운 유사점을 보인다며 이를 통해 한글이 글로벌 언어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더 깊이 연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글의 난독증 치료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실험에 참여할 난독증 아동을 모집하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치료법, 그것도 대부분이 생소하게 여기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참여를 꺼렸습니다. 그들은 왜 익숙한 영어가 아닌 동양의 언어를 사용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그동안에 실패 경험이 많았던 부모일수록 제안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제안서를 들고 여러 기관과 학교를 찾아다니며 설명했지만 번번이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독증 치료센터의 직원이 제게 한 소년을 소개해 주었어요. 조슈아라는 10살 난독증 아동이었는데 그는 여러 차례 기존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매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슈아의 부모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그들은 처음부터 제게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신중하고도 불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글의 독창성과 난독증 아동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회의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그들은 조슈아를 실험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슈아와의 첫 만남은 저에게도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작은 체구와 또래보다 약간 더 무거운 안경을 쓴 채 긴장된 얼굴로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슈아는 부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며 자신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부모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다짐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한글 학습을 시작하면서 조슈아는 처음에는 낯선 문자와의 접촉에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요.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그는 영어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글자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지만 첫 수업이 끝나고 한글 자음이 발음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자 조금씩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글자를 단순히 외우는 대신 발음과 모양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의 원리를 천천히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에 닿는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을 때 그는 그러니까 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군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조슈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단어를 스스로 읽어냈을 때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을 바라보며 정말 제가 한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조슈아는 한글 학습을 조금씩 즐기기 시작했고 매일 연구실에 올 때마다 새로운 단어를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사과, 바나나, 학교 같은 단어들을 읽어낼 때마다 제게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미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의 뇌파를 분석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글을 학습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그의 뇌에서 시각과 운동을 연결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결과는 단순한 학문적 데이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슈아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한글이 난독증 치료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슈아가 처음으로 글을 완성한 날, 그는 그 글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편지를 받은 그의 부모는 눈물을 터뜨렸고 그동안 한글을 의심했던 점에 대해 제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너무 낯설고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준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의 자신감을 되찾아줬어요. 그들의 말은 제게 더없이 큰 보상이었습니다.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 순간은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조슈아의 사례는 하버드 연구소 내부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그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던 난독증 아동이 한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연구소 내에서 처음에는 호기심과 놀라움을 자아냈어요. 몇몇 동료들은 제게 찾아와 이 방법이 정말로 효과적이었는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은 아닌지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슈아의 사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와 사례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슈아 외에도 다양한 배경과 나이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실험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 중에는 실독증을 겪던 12살 소년 제이미가 있었는데 그는 글자를 읽는 도중 단어의 순서를 혼동하거나 단어를 완전히 거꾸로 읽는 경향이 있었어요. 기존 영어 학습법으로는 그의 뇌가 이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한글의 직관적인 음절 단위와 규칙성 덕분에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문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이미는 한글 학습을 통해 시각적인 글자 인식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는 나중에 학교에서 발표할 때 자신감을 되찾아 학급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글의 효과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해 주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소 내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연구원들 중 일부는 제 연구실로 찾아와 한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글의 제자 원리, 발음 기관과의 연결성, 그리고 시각적 운동적 학습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며 그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이런 변화는 제게 큰 격려가 되었고 한글이 가진 과학적 잠재력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한글 연구는 또한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민자 아동들에게 한글이 놀라운 학습 도구가 되었어요. 한 예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8살 아동 엘레나는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를 활용해 언어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에서 문해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글은 그녀에게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언어 자체의 규칙성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글이 특정 언어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문자라는 확신을 제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의 연구는 기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언어 모델은 불규칙적인 언어 패턴을 학습하는 데 많은 자원을 필요로 했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설계는 이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언어 모델 전문가들과 협력해 한글의 구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이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난독증 치료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음성 인식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난독증 치료 연구 여정은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날들이었어요.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할 때마다 기대는 무너졌고 아이들의 눈빛에 드리워지는 실망과 포기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에 적용하면서 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글이 난독증 아동들에게 보이는 놀라운 치료 효과는 단순히 학문적 성공을 넘어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빛을 비추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아이들은 저에게 단순히 연구 데이터를 넘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매년 난독증 치료를 받은 아이들로부터 한글로 적힌 손편지가 연구소로 도착하는 날이면 저는 연구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편지를 읽으며 깊은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엄마와 아빠에게 제가 쓴 편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그간의 실패와 비판 속에서도 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절실히 느낍니다.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편지들은 저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이러한 편지를 읽기 위해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연구소 내부에는 한글을 배우는 스터디 그룹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아이들의 편지를 해석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은 연구소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연구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단순히 언어학적 도구로서의 기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여전히 한글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강점이 기술과 교육에 어떤 식으로 더 활용될 수 있을지 탐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자가 가진 힘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나 언어를 넘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며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